안녕하세요. 오늘 전화 미팅을 맡은 석박사 통합과정 이영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번 주에 이어서 촉각 관련된 연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고요. 촉각을 분류하는 연구 하나, 그리고 촉각 의해 발생한 뇌파를 분석하는 연구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논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카오스, 솔리톤스 앤 프랙탈스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이고요. 임팩트 팩터는 7.8, 피직스, 매스메티컬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촉각 자극에 손가락을 가만히 대고 있을 때, 그리고 뗐을 때, 그리고 손가락을 댄 상태에서 촉각 자극이 움직였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뇌파의 변화를 측정을 하고 분류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트로부터 살펴보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촉각 마찰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어떤 촉각 물질과 접촉할 때 마찰이 생기게 되는데, 이 마찰 수준이나 이런 거칠기의 정도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촉각을 인식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뇌파에도 변화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사전 연구들에 따르면 이런 촉각 마찰 같은 경우에는 알파와 세타파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촉각 표면을 만지는 터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터치 방법은 패시브, 인다이렉트 패시브, 그리고 액티브 터치, 이렇게 세 가지 터치 방법이 있습니다.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촉각 자극에 손가락 올려놓고 촉각 자극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샘플이 움직이는 방법이고, 인다이렉트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직접 대는 게 아니라 어떤 펜이나 스타일러스 같은 걸 대고 촉각을 느끼는 경우, 그리고 액티브 터치 같은 경우에는 피험자가 직접 손으로 대고 손을 문지르면서 만지는 터치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터치들이 뇌파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런 터치 방법들 뿐만 아니라 움직임의 속도, 그리고 시각 정보, 청각 정보, 이런 것들도 이런 촉각을 인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선 문단에서는 터치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해당 문단에서는 마찰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찰은 스태틱과 다이나믹,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고요.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정적 마찰이라고 해서 샘플에 손가락을 대고 가만히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딱 됐을 때에 생기는 마찰을 의미하고,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샘플이 움직이거나 사람이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어쨌든 움직임에 의해 마찰이 생기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터치의 종류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고, 이런 앞에 문단에서 이야기했던 터치의 종류에 따른 뇌파 변화는 많은 연구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런 마찰의 종류에 따른 뇌파 변화는 확인한 논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 이 스태틱일 때, 그리고 다이나믹일 때, 그리고 한 가지 투척해서 아예 촉각을 이런 감각을 느끼지 않을 때, 이 세 가지 상태에 대한 뇌파를 조사하고자 했고, 이런 마찰의 종류를 분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마찰 자체에 대한 이의지 연구들은 있는데, 해당 연구들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스트 익스포넨트, 그리고 히구치 프랙탈 디멘전, 그리고 리아프노프 지수, 그리고 엔트로피, 이런 비선형적인 특징을 사용을 해서 뇌파들을 통해 마찰을 연구한 사전 연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해당 연구에서는 스태틱, 그리고 다이나믹, 그리고 노 프릭션, 그러니까 정적, 동적, 그리고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을 때 뇌파를 관찰을 하고 그 차이를 보려고 했고, 그 차이는 이제 비선형 피처들을 이용해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찰한 뇌파를 기반으로 특징을 추출을 해서 이 세 가지 상태를 자동으로 분류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촉각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총 9명의 오른손잡이 피험자가 실험에 참가하였고, 세 가지의 이 샌드페이퍼, 그러니까 사포를 사용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의 사포당 72개의 트라이얼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60방, 100방, 280방, 이 세 가지 사포에 대해서 각 72개의 트라이얼을 찍었습니다.
트라이얼 자체는 72개인데 이 안에 세 가지의 프릭션 타입, 그러니까 동적, 정적, 그리고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오른손으로 했을 때와 왼손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 총 6개의 클래스가 있고 6개의 클래스당 12개의 트라이얼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은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손을 이런 동그란 휠이 있는 곳에 묶어 놓고 이 휠이 돌아가면서 이 촉각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휠이 있고, 이제 촉각을 실제로 줄 때, 그러니까 다이나믹과 스태틱일 때는 휠이 위로 올라와서 손가락에 이렇게 닿게 됩니다. 그리고 정적 같은 경우에는 닿은 상태로 가만히 있고,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닿은 채로 휠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닿지 않는 경우에는 휠이 밑으로 내려서 정말로 아예 닿지 않도록 이렇게 컨트롤을 했고, 각 트라이얼들은 2초씩 진행이 됐고, 앞에 그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촉각에는 속도, 그리고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휠이 돌아가는 속도도 제어하고 눈을 감고, 그리고 조용한 차폐실에서 진행을 했고, 특히 이런 촉각 자극에 손을 댔을 때 이 힘까지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통제하였습니다. 해당 실험을 진행하면서 EEG도 동시에 측정이 됐는데요. EEG는 32채널 측정을 했고, 밴드패스는 0.5에서 40Hz로 했습니다. 여기서 밑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마를 제외한 델타, 세타, 알파, 베타 이 네 가지 대역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 감마에 대한 이야기는 왜 안 쓰는지에 따른 이야기는 없지만, 앞에 인트로에서 사전 연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세타와 알파가 굉장히 유의미한 주파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타와 알파, 그리고 앞뒤로 하나의 대역씩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류와 그리고 비교를 위해 네 가지 피처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허스트 익스포넌트, 그리고 히구치 디멘전, 그리고 엔트로피, 그리고 리아프노프 지수 익스포넌트.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의 특징을 사용을 했고, 분석 같은 경우에는 통계 분석으로는 RMA노바, 그리고 그 이후에 통계적인 차이가 있으면 본페로니 멀티플 컴패리전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스테이트를 자동으로 분류하기 위해 사용된 모델은 KNN, LDA, SVM, ANN이라고 하고, ANN은 따로 그림이 그려져 있진 않아서 제대로 파악은 불가능한데 아마 단순한 DNN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뇌파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는 왼손으로 거친 표면을 만졌을 때의 뇌파이고, 여기 표를 보시면 B1, B2, B3가 있는데, B1 같은 경우에는 정적인 마찰, B2는 동적인 마찰, B3는 비접촉일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B1, B2 같은 경우에는 동적과 정적의 차이, B1, B3 같은 경우에는 정적과 비접촉의 차이, 그리고 B2와 B3는 동적과 비접촉의 차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V표가 돼 있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앞에서 이제 32개의 채널, 그리고 4개의 특징, 그래서 120개가 넘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통계 차이 나는 피처는 5가지였고, 그 중에 이 PO4 같은 경우에는 알파와 베타로 나눠져 있게 하지만, 이 두 가지의 밴드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이 세 가지 스테이트를 나눌 수 있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특징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특징에 대해서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역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PO4만 이렇게 주목을 하느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뒤에 결과를 보시면 PO4가 굉장히 오버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약간 거친 표면을 왼손으로 만졌을 때의 뇌파입니다. 그래서
앞서 통계차가 있었던 PO4에서의 통계차가 있는 특징이 하나 있었고 T8 같은 경우에도 통계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스테이트를 구분할 수 있는 피처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도 T8이 왜 T8만 이렇게 봤냐라고 생각하시면 또 이제 뒤에 결과에서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왼손으로 부드러운 서페이스를 만졌을 때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8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채널에서 이 세 가지의 스테이트를 분류할 수 있는 특징이 뽑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서페이스를 분류하는 그리고 비교하는 부분에서는 T8과 PO4 이렇게 두 가지의 채널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앞에 선 결과들을 오른손에 대해서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경향은 뭐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의미 있는 채널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친 서페이스를 오른손으로 만졌을 때는 FC6랑 O1, 그리고 약간 거친 표면을 만들었을 때는 O1과 AF4, 그리고 부드러운 표면을 만들었을 때는 P8 이렇게 특징들이 선택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런 선택된 특징들과 채널들을 모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총 6개의 채널이 선택되어 있고, 여기 자세한 사항 특징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사용을 해서 분류를 해봤을 때, 다양한 분류기로 분류를 해봤을 때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수치들은 에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러가 44%라는 것은 분류 정확도가 56%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0%에서 이 에러를 빼줘야지 실제 애큐러시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토탈로 봤을 때 LDA가 가장 낮은 에러, 그러니까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 한 가지 ANN 같은 경우에는 66%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 계산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에러가 한 37%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LDA가 가장 높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 결과로는 이제 앞서 10가지의 특징을 뽑았는데, 이 10가지 특징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부분, 아까 또 표를 보면은 세 가지가 한꺼번에 통계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고, 두 개씩 이렇게 짝지어서 하다 보니까 뭐 특징들이 좀 겹치는 여러 개의 특징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원웨이 멀티베리어블 어나리시스, 그러니까 다변량 분산 분석을 하면은 이 크로니컬 베리어블스라고 해서 정규 변수라는 게 추출이 되는데, 이 변수가 두 개의 클래스 간의 특징들의 차이를 최대로 해주는 어떤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CSP처럼 이런 클래스를 더 잘 구분하게 해주는 어떤 파라미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방법을 이용해서 특징들을 조금 변형을 시키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성능이 조금 상승하게 된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앞에서 LDA가 좋았던 것처럼 특징을 좀 바꾸고 나서도 LDA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가운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성능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 이 분류기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특징에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과들을 보면 특징들의 분포가 지금 약간 조금씩 다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징에 대한 문제는 없고, 나중에 분류기를 더 개선하면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는 IEEE Transaction Zone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이고요.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5.6,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앤 인스트루멘테이션 분야에서 상위 20% 안에 드는 저널입니다. 해당 연구는 입도의 의존적인 거치기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인데, 여기서 입도라고 하는 거는 입자에 굴고 가는 정도입니다. 뒤에 이제 연구에서 또 소개해 드리겠지만, 사포를 보면
뭐 100방, 200방, 300방처럼 이 입자 그 거칠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규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입도입니다. 이 입도가 그 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부터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거칠기가 왜 중요한지, 거칠기는 이제 촉각 인식의 필수이고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그래서 거칠기에 대한 이런 사전 연구, 그리고 리미테이션에 대한 이야기하고, 가장 큰 리미테이션은 그동안 해온 연구들은 불확실한 물체에 대한 감지 능력이 크게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불확실한 물체는 한 번도 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샘플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다음 문단에서는 이런 거칠기를 분류하는 게 중요한데, 거칠기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매트릭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RA, RM, RZ 같은 경우에는 금속에 사용하는 이런 거칠기 측정 기준이 있고, 데니얼이나 텍스 같은 이런 그 매트릭스들은 이제 섬유 재질에 사용하는 이런 단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치기를 측정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매트릭스들은 이런 표면 구조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 거고, 실제로 촉각을 느낄 때 어떻게 느끼냐는 배제되어 있는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는 이런 단순히 표면 구조가 아니라 촉각의 입장에서 이런 거치기를 정량화하는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사용한 게 사포라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선 이 해당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인데, 비전 베이스드 텍타일 센서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런 촉각을 측정하는 이런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촉각을 센싱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비전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핑거 비전이라는 어떤 그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단에서는 이런 촉각을 측정할 수 있는 핑거 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핑거 비전으로 이제 거치기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거치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를 한 연구자들은 이 슬라이딩 컨택트를 기반으로 한 측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딩 컨택트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이런 거칠기를 인지를 하려면 어쨌든 손가락을 대고 문질러 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센서들도 사람이 실제로 거치기를 인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센서들도 똑같이 움직이면서 이 거치기를 분류를 해야 된다, 이 특성을 추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슬라이딩 컨택트를 이용한 사전 연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LSTM, 시간에 따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LSTM 모델을 함께 사용한 사전 연구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런 촉각과 이 슬라이딩 컨택터와 LSTM을 조합한 그런 연구에서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런 재질에 대한 특성이 아니라 촉각의 관점에서 이런 거치기를 평가한 연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촉각 거치기를 인지할 수 있는 LSTM 모델을 개발을 하고, 해당 실험에 사용한 이런 핑거 비전이라는 장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이런 거칠기 인식에 적절한 이런 센서 자극 방법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는 핑거 비전이라는 저 아래에 있는 장비로 데이터를 측정을 했고, 자극에 사용한 샘플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12개의 사포, 그리고 15개의 패브릭, 그리고 3개의 물건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LSTM 모델을 학습할 때는 이 사포만 사용을 하였고, 이 15개의 패브릭과 3개 오브젝트는 테스트의 용도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아래 촉각 센서를 이용을 해서 6개의 비디오를 찍었고, 각 사포마다 6개의 비디오라서 총 72개의 비디오가 추출이 됐고, 한 비디오는 40초 그리고 60프레임으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비로 이렇게 사포를 내려놓고 장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 여기 있는 빨간색 점들이 엘라스토머라고 하는데, 이 엘라스토머가 변화하는 것을 이제 카메라로 찍어가면서 찍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촬영한 비디오에 대해 특징을 추출해야 되는데, 특징 추출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하나의 비디오당 119개의 세그멘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그멘트를 만드는 방법은 하나의 비디오당 40초 그리고 60프레임 퍼 세크였기 때문에 하나의 비디오당 2400개의 프레임이 나오게 됩니다. 이 2400개의 프레임을 윈도우 크기는 40 그리고 오버랩은 20으로 해서 윈도잉을 해가면서 잘라내게 되면, 세그멘트를 하게 되면 119개의 세그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포당 아까 비디오를 6개 찍었다고 말씀드렸는데, 6개의 비디오에 대해서 세그멘트가 119개씩 나오니까 마지막 총으로는 714개의 세그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트라이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작성을 해뒀는데, 저희가 보통 딥러닝 분석할 때 저희가 트라이얼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저희가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714개 트라이얼이 추출이 되고, 이 트라이얼에 대해서 특징을 추출하게 되는데, 이 특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세그먼트, 그러니까 40개의 프레임이죠. 40개의 프레임에 대해서 11개의 피처를 뽑아서 총 440개의 특징을 뽑게 됩니다. 하나의 트라이얼당. 그래서 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아까 물체를 긁으면서 엘라스토머라는 게 눌리고 찌그러지고 하는 걸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찍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엘라스토머가 11 by 1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줄, 11개의 행, 11개의 열이 있는데, 그래서 이 11개의 열을 평균을 하게 되면 이 행마다 하나씩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행마다 11개의 특징이 나오게 되고, 이게 40프레임이 있으니까 11 곱하기 40, 그래서 440개의 피처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뒤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수식이 나오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AVE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한 행의 평균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의 평균, 그래서 AV11 같은 경우에는 11번째 행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FT11이 있는데, 이 FTF11이 있는데, 이거는 이 AV1부터 11까지를 다 더한 게 아니라 이 한 세트를 이야기를 하고요. FTS11 같은 경우에는 40개의 프레임을 다 포함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FT의 F는 프레임을 의미하고, 한 프레임에서 11개의 AVE, 그리고 S 같은 경우에는 세그먼트, 트라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한 트라이얼에 11개의 피처가 40개의 프레임만큼 있다라고 해서 이건 전체의 특징, 전체 피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특징들이 들어간 LSTM 모델의 모식도인데요. 그래서 비디오를 찍고 피처를 뽑아서 이렇게 모델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X1부터 X11까지는 아까 말한 그 엘라스토머의 개수랑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 X1에는 AVE1F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순에 따라서 1부터 쭉 40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LSTM의 시간 순서대로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에 풀리 커넥트들을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리그레이션 문제를 푸는 거라서 해당 샘플이 몇 방 입도가 몇인지, 그러니까 몇 방 사포인지를 맞추게 되고요. 로스 같은 경우는 RMSE를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오버랩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했는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결과에는 안 넣고 여기에 잠깐 가져왔는데, 이렇게 오버랩을 20으로 사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LSTM 결과를 사포를 이용해서 LSTM을 학습을 했을 때 테스트를 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계단식으로 나와 있는 건 피처들의 값들이고, 여기 빨간색으로 진한 게 모델이 예측한 값, 그리고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란색으로 진한 파란색으로 실선들이 실제 값입니다. 실제 사포의 입도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LSTM 모델이 상당히 입도를 잘 예측하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피처 자체의 이런 값들이 변화하는 구간들은 이런 큰 노이즈처럼 에러들이 좀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논문상에서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보정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 SA 방법을 사용하면은 이런 RMSE가 지금 0.03에서 0.01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SA가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커다란 에러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처럼 해서 아예 제외하고 RMSE 값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비교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게 잘 에스티메이션 하더라라는 게 결론이고, 그래서 앞서 LSTM 모델을 그 샌드페이퍼 사포로 이렇게 학습을 한 다음에 패브릭에 테스트로 패브릭을 한 경우인데요. 결과인데요. 그래서 0부터 1680D까지 있는데, 이 D는 앞서 그 인트로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데니어라는 매트릭스고, 이 매트릭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섬유가 부드러운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D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리니어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상당히 이 섬유들을 잘 거치기를 잘 분류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색깔별로 하나의 대녀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리니어하게 떨어지는 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가지 오브젝트에 대해서 테스트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옥스포드 패브릭, 그리고 크래프트 페이퍼, 그리고 이 스웨이드 레더, 그러니까 가죽이랑 종이랑 어떤 패브릭,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건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결과인데, 지금 아래 표를 보시면 이 세 가지 오브젝트에 대한 어떤 물질 특성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그래서 사실 뎁스와 스페이싱이 뭐냐면, 뎁스는 이런 패턴이 있으면 이 패턴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높이를 이야기를 하고, 스페이싱은 패턴이 있으면 패턴과 패턴과의 사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값들로만 봤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페이퍼가 가장 부드러울 것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이런 모델의 결과값들을 보면, 매트릭스가 이 모델의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보면 이 스웨이드 가죽이 가장 부드럽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걸 미뤄 봤을 때 앞에 이제 인트로에서 이야기했던 촉각의 관점에서, 그동안 촉각의 관점에서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이런 재질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만 가지고 분류를 했었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 이런 LSTM, 여기 연구자들이 개발한 피처와 LSTM을 사용을 하면, 이런 물질적인 특성이 아니라 촉각의 관점에서 실제로
부드럽다고 잘 판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결과는 따로 수치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 사람이 이 세 가지 물질을 만져봤을 때 그 사람들이 레이팅을 했을 때 패브릭, 페이퍼, 스웨이드 이 순서로 딱 알맞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편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첫 번째 연구는 마찰 유형에 따라서 뇌파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연구였고, 두 번째 연구는 단순히 표면의 이런 물리적인 특성이 아니라 뎁스랑 이런 스페이스 같은 물리적인 특성이 아니라 촉각의 관점에서 실제로 부드러운 것 그리고 거친 것을 예측해낸 촉각 분류 논문,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촉각 실험과는 조금 다른 논문이긴 합니다. 다른 논문이긴 한데, 그래도 해당 연구를 통해서 이 촉각과 관련된 유의미한 이런 영역들, 예를 들면 전두엽에서 두정엽까지 이런 이어지는 오른쪽 방구에서 있는 이런 유의미한 비선형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연구였고, 특히 본문에서 나와 있진 않았지만 이 디스커션에서 이야기하고는 네 가지 피처 중에서 히구치 디멘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어떤 복잡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근데 뇌파들을 보면 세타 대역에서 이 히구치 디멘션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마찰이나 거침을 인식을 할 때는 히구치 디멘션이라는 특징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사포로 트레이닝을 하고 다른 사물들로 지금 테스트하는 그런 연구들이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촉각 연구를 진행하면서 하려는 게 촉각을 정량하는 거, 거칠기를 정량하는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당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촉각을 정량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고 이런 게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라는 걸 어떻게 이야기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해당 연구처럼 트레이닝은 사포로 하고 나머지 뭐 패브릭이나 완전히 새로운 오브젝트들을 이용을 해서 검증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논문을 쓰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좀 설계할 때, 그리고 실험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영상이 굉장히 긴데요.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